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법무법인 3명의 옥상 변호사입니다. 네,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예, 최양석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수사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사건이 재판으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그 이후의 절차와 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사기관에서 이제 뭐 조사를 받는 수사의 과정이 있고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 종결이 되겠지만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검사님이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재판 단계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수사 단계, 재판 단계가 있으면 오늘은 이 재판 단계에 대해서 특히 형사재판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다는 취지신 거죠. 네. 뭐 형사재판을 안 받는 게 좋겠지만 이제 피의자로서 이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이 되면서 피고인으로 또 이렇게 명칭도 바뀌게 되잖아요. 네. 피의자, 피고인 정확히 좀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피의자는 말 그대로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네.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 통칭이 되고 피고인은 정식 형사재판을 회부된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법률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형사재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피고인이 맞네요, 그죠? 네. 민사재판에서는 뭐 소송을 네. 먼저 건 사람을 원고 거기에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는데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네. 하네요, 그죠? 네. 저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뭐 형사재판 하면 드라마에서 이렇게 막 많이 싸우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큰 틀에서 어떠한 절차로 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검사님이 공소장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공소장은 이 사건의 범죄 사실만 쭉 정리해 놓은 서류인데 법원에는 이 공소장만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소장 내용을 법원에서 그 당사자한테 송달을 해주고 이 공소장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님이 제출하는 이 증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이걸 물어보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의견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소사실은 제가 이걸 인정하는지 소위 자백한다고 하죠. 자백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나는 억울해서 이거 다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지를 정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증거에 관한 의견도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검사님이 제출한 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게 증거로서 사용되는 걸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백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 동의하고 다만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으니 이건 조금 양형에 반영해서 선처해 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소사실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 이 증거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증거는 뭐 사실은 이러이러한 의미고 이 증거는 사실은 이 진술은 왜곡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건 네. 제가 다음에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네. 자, 공소사실을 인정할래, 부인할래 그리고 공소장만 판사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검사님이 우리 증거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검찰에서 작성했었던 조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목록을 일단은 같이 목록과 공소장만 제출이 되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부 나는 인정 혹은 전부 부인한다 혹은 한두 개는 받고 한두 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일부 인정, 일부 부인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공소 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거고요. 증거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주소지라든지 법인의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이야 뭐 사실 뭐 왜곡이 되거나 했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동의. 근데 여기 조서나 이것들은 내가 경찰에서 조사받거나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 내가 조금 당황하고 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못했어. 그래서 이거는 나는 동의 못해 하면 부동의. 이렇게
공소 사실에 관한 의견, 증거에 관한 의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소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공소 제기가 되었고 뭐 다음 달 뭐 5일에 재판이 열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테고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절차가? 네, 일단은 첫 기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고 증거 목록이라고 해서 검사님이 제출한 증거의 리스트를 주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현장에서 본인이 미리 이렇게 의견이 정리돼서 뭐 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면 그 서면대로 진술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거를 여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까지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변호인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누구누구의 진술 조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증인으로 공판정에 나와서 공판정에서 판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증인신문하면서 당신이 수사 과정에서 했던 말이 옳으냐 틀리냐 이러한 과정을 따지게 되는데 그런 그걸 바로 증거조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첫 재판에 출석을 일단은 피고인 무조건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저는 가기 싫고 변호사만 보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형사재판은 그게 어렵습니다. 네, 일단 피고인은 무조건 출석해야 된다. 자,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 저 다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목록도 다 동의하고 저 반성합니다라고 하면은 재판이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면 공소 사실 인정 여부, 그다음에 증거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좀 있다. 아까 이제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찰에서 이제 조사 받으시면서 이렇게 작성했었던 서류가 있다. 근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홍길동 저 친구가 나한테 좀 악감정을 품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네. 그래서 나는 홍길동이 이렇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그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법정에 나와서 이제 검사님도 물어보고 나의 변호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뭐 이런 취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조사 과정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증인들을 불러서 판사님이 보고 검사님이 질문하고 우리도 반대 질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증인신문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에 대해서 서류의 의미 그리고 서류로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 등을 설명하는 서증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증거조사에서는 이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형사재판은 가장 중요한 건 증인신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들이 사람의 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내가 정말 억울한 부분들을 내가 그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면서 너 당신 말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정말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당시 상황에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에도 전혀 맞지 않아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이 정말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경찰 조사가 혹은 검찰의 조사에 기재된 내용이 너무 사실과 좀 다르다. 이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경찰의 조서와 검사의 조서가 만약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인 거고 대신에 그때 이야기했었던 아까 말했던 홍길동이라는 사람 혹은 다른 그런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증인으로서 서로 검사가 유리하게 질문을 할 테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너의 말이 믿을 수 있냐? 아니다, 틀리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게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취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증인신문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게 증인신문 그리고 서증조사, 서증조사라는 서류에 관한 조사거든요. 네. 그러한 증거조사 과정이 모두 끝나면 네. 그때 이제 소위 결심이라고 합니다. 변론을 종결하면서 검사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형을 하고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최후 변론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최후 진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판사님께서 선고 기일을 정하고 마지막에는 선고 기일에 유죄를 선고하든 무죄를 선고하든 이 결과를 이렇게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절차를. 아, 그러면 네. 이거 저기 증거조사 끝나고 이제 검사님이 구형하고 우리가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고 피고인이 또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하고 그날 바로 선고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다시 또 뭐 한 달이든 한 달 반이든 혹은 뭐 2주, 3주든 간에 다시 선고 날짜를 잡아서 이제 선고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처음에 검사님이 공소 제기를 할 때 음, 공소장과 증거 목록밖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아직 수사 기록을 정확하게 다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증인신문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더하기 수사 기록 여기까지 꼼꼼하게 다 검토하신 이후에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바로 판결 선고를 할 수 없고 4주나 5주 뭐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선고기를 따로 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검사님이 구형을 낮게 할수록, 작게 할수록 좋은 건가요? 물론 이제 검사님도 이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네. 구형을 하시겠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님이 말씀대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뭐 그 양형을 정하는 건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검사님이 말하는 구형에 절대 구속받지 않고 그걸 어느 정도 참고해서만 선고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구형이 조금은 낮으면 낮으면 좋죠.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이제 제 경중은 그래도 조금은 가볍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사실 이제 수사 단계는 이제 국가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 임의로 수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강제 수사, 뭐 체포든 뭐 구속이든 압수수색이든 뭐 이렇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사님과 또 경찰 수사관님에게 본인의 억울한 점이라든지 설명할 부분을 막 이렇게 좀 설득시켜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 있고, 다만 이제 형사 재판의 절차가 접어들게 되면은 제3자인 판사님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다투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 비유로 들었던 홍길동 같은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도 피고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거한 이제 유리한 의견서나 이런 부분들을 또 법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대등한 위치에서 혐의 유무에 대해서 범죄의 성립 유무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는 절차가 형사재판 절차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죄, 무죄가 선고되고, 유죄가 선고됐을 경우에는 형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난다. 네.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고, 법정형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고, 혹은 실형,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